1921년 가을, 상해 임시정부 요인인 몽양 여운형은 러시아로 가던 중 몽골 울란바토르에 체류하게 되자 남산 건너편 구릉 한복판에 위치해 있던 독립운동가 이태준의 묘를 찾아 애도했다.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 조선 사람의 무덤은 이곳의 민중을 위하여 젊은 일생을 바친 한 조선 청년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기념비이다. 의사였던 이태준은 몽골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지금 그는 사진 2장으로만 남아있다. 한반도의 7배가 넘는 크기로 지평선 넘어 뜨고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 몽골인들은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21세기인 지금도 잇고 있다. 유목민들은 여전히 도처에 분포한다. 초원에 흩어져 풀을 뜯던 말들을 아빠와 딸이 오토바이로 몰아오면 엄마가 젖을 짠다. 말 젖은 통 속에서 서너 시간 저은 다음 자루에 담아 발효시켜 마유주를 만든다. 6 식구의 생계 수단이다. 경주마도 기른다. 나담 축제에서 입상한 수상 경력도 있다. 이들 가족은 여름 한철 이곳에서 지내다 계절이 바뀌면 이동하는 전형적인 유목민의 삶을 산다. 110년 전 이 초원의 나라에 정착했던 한 한국 청년이 있었다. 그 인물 이태준은 의사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중 1921년에 이곳으로 쫓겨온 러시아 백군에게 처형당했다. 그를 기념하는 공간이 울란바토르에 마련돼 있다. 서울의 남산 전망대와 같은 자이승 전망대 바로 옆이어서 한국 관광객들이 매일 200여 명씩 찾는 관광 명소가 됐다. 이태준은 1914년부터 7년간 몽골에 머무르며 의수를 펴 당시 국왕 복특한으로부터 국가훈장을 받았다. 이 기념공원 안에는 그의 가묘가 세워져 있다. 몽골 관광 가이드가 유창한 한국말로 이태준에 대해 설명한다. 할대 버드라는 티베트 사람은 독립운동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쪽 눈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좀 나빠졌습니다. 그때 치료해 주신 분이 한국 분이에요. 이름은 이태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몽골 사람들은 아프거나 하면은 다들 대한민국 갈라 그래요. 울란바토르 시 남쪽에 위치한 한 한국병원. 이곳은 혈관외과, 재건성형외과, 정형외과를 갖춘 종합병원이다. 수술실 4개와 병상 30개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00년에 개원한 이래 하루 평균 60명 이상의 몽골 환자들이 찾을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다. 지금도 사실은 한국 의사에 대한 그런 특히 또 한국 의료에 대한 것은 몽골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1910년대에 활동한 한 한국인 의사 덕분에 몽골 환자들이 지금까지도 한국의 의료 수준을 높이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살풋 감동을 준다. 톨강은 수도 울란바토르를 동해에서 서로 관통하는 강이다. 시 동쪽 높이 1850m의 노민하긴 하르노 산에서 발원해 북쪽 오론강과 합류한 후 다시 중러 국경을 이루는 아무르강과 만나 동쪽 캄차카해로 빠지는 거대한 흐름을 갖는다. 지금은 이 톨강을 경계로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40년 전만 해도 강 주변엔 주거 공간이 없었다. 강북에 왕궁과 라마교 사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 북쪽 산자락에는 게르와 판자집들이 밀집해 있었다. 1980년대까지 변화가 거의 없어 이태준이 머물던 1910년대와 같은 풍경이었다.
울란바토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이승 전망대에서는 그 당시 이태준이 기거하던 곳을 볼 수 있다. 그는 울란바토르의 가장 중심가에서 지내며 의술을 펼쳤다. За одоо бид нэр зайсан толгой дээр бол зогсож байна. Тэгээд зайсан толгойгоос ингээд харах юм бол одоо ийшээ энэ баг зэрэг баруун хойд тал руу тэр нэг хар шилэн барилгын доотлолт бол Богдхааны ордон музей бол одоо байрлаж байгаа. Тэгээд тухайн үед 1911 онд бол Богдхан бол тэндээ байрладаг байсан. Тэгээд Итэжүн эмч бол Богдхааны эмч байсан учраас одоо ордны 1956년 구소련 시절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러시아와 몽골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기념탑이 조성되면서 이태준의 원래 묘는 유실됐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았을 1910년대에 이곳 울란바토르에서의 삶을 살게 된 한국 의사 이태준의 삶이 궁금해졌다. 그는 왜, 어떻게 몽골로 오게 됐을까?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태준은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했다. 한 인물이 어떤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지는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베일 속 인물 이태준의 고향을 찾아가는 길은 그래서 호기심을 북돋웠다. 함안은 옛 가야국에 속했던 곳으로서 낙동강과 남강 사이의 기름진 땅이다. 김수로 왕과 인도 공주 출신인 허왕옥 황후가 다스렸던 영역이다. 인천 이씨인 이태준도 김해 김씨와 더불어 그 후손에 속한다. 높이 770m의 여항산 정기가 공간을 감싸면서 예로부터 주민들의 의기가 남달랐다.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활약한 곽재우, 박중, 박진영 등 문인 35명의 우국충정을 기리는 모현계가 400년 넘게 이어져 오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선조님들이 그 모임을 가진 주 요인이 그 지역과 나라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크나큰 뜻을 갖고 모임을 가진 게 아니냐. 20세기 들어 국권이 찬탈당하자 강골들인 함안 주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칠북에서 경남 최초의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이태준의 고향 군북면 출신들의 희생이 가장 컸다. 충절과 의협의 그런 고장입니다. 예컨대 마산 교도소가 있는데 마산 교도소 가면 함안 사람이고 함안 조시가 많아서 교도소가 수용을 못할 정도로 했다. 이태준은 이런 땅에서 자라났다. 그가 태어난 명관리 1149번지는 1970년에 수몰돼 커다란 저수지로 바뀌어 있었다. 5만 4천 평 규모다. 그의 흔적이 사라지고 없는 건 아쉬웠다. 이태준은 생가에서 가까운 해발 368m의 백이산 도천제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 인천 이씨 문중의 사당이었던 도천제는 서재골이라는 별칭을 가진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공부하는 공간이었다. 한옥이 듬직한 위용을 자랑하는 공간인 이곳은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인조 2년이던 1624년에는 이괄의 난을 평정해 진무공신에 올랐던 이휴복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 도천제는 인조가 내린 공신 교서를 담은 단서 죽백을 보관했다. 가로 198cm, 세로 38cm 크기의 비단에 붉은 글씨로 쓰여진 이 문건은 인천 이씨 가문의 자랑이다. 현재는 함안 박물관에서 관리 중이다. 건물은 석축 위에 기단을 얹고 기둥을 세운 양식이어서 사대부 공간의 품격을 드러낸다. 이태준은 어릴 때 집안의 사당이자 서당인 이곳에서 집안 어른들로부터 한학을 배웠다. 조학, 중용, 대학, 이 노로맹자
아마 지금 현 시대의 초중고의 어떤 그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공부만 해도 서울 가셔서 세브란스 의학교를 가는 충분한 학식을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준은 1902년 같은 고향 사람인 안위지와 결혼해 도천제 부근 백이산 자락에서 살았다. 서울 올라가기 전까지 이곳 보이는 건물 쪽에 안위지 여사랑 신혼생활을 하신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폐허가 된 이곳에서 이태준은 두 딸을 낳았다. 불행하게도 둘째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백이산 자락에는 이태준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다. 결혼 후 이를 도왔던 친척 이병우의 한약방도 이곳 백이산 산속에 있었다. 한약방을 운영했던 이병우 어른의 집터이고요. 아마 요 백이산 자락에 약초들을 켜서 아마 주위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약을 많이 조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태준 선생님께서도 어른의 밑에서 약초 공부를 하시면서 지냈던 곳인 것 같습니다. 함안군은 지역의 영웅을 알리는 기념관을 설립해 놓았다. 대암 이태준 기념관이다. 이태준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2021년 11월 16일에 세운 이 기념관은 몽골과의 인연을 기리기 위해 게르 모양의 원형 체험관을 두고 있다. 몽골의 신의가 될 정도로 조국에 대한 애국심, 그다음에 그 당시 애로운 그 독립운동 뭐 등등 아주 열렬한 애국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은 1883년 11월 21일생이며 자는 원일이고 호는 대암이다. 대암은 큰 바위라는 뜻으로 중국과 몽골에서 이름 대신 사용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친 애국지사이던 이태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 추진한 북방 외교 과정에서였다. 1990년 한국과 몽골의 수교가 시작되고 4년 뒤 연세대학 동창회 후원으로 울란바토르 연세친선병원 설립이 진행되면서 이태준의 존재가 처음 소개됐다. 이어서 정부 차원의 이태준 탐사가 시작됐으나 이태준의 본적지가 바뀌어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자기 친지나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 원적지가 경북 상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직부를 보니까 함안 군국 명갈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함안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국가가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자 그는 이듬해 서울로 갔다. 이태준의 부인 안 씨와 장녀 수남은 함안에 남았다. 1913년도에 부인인 안희지 여사님께서 아마 별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아진 딸이 있었는데 집안 어른 중에 이병우 어른이라고 그분이 아마 진리를 챙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에서 기차편으로 서울에 도착한 이태준은 종점이던 한성역 서대문 정거장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다 김씨 형제 상회라는 가게가 눈에 들어오자 찾아가 점원 자리를 구하게 된다. 인삼을 취급하는 가게여서 함안 이병우의 한약방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이태준에게는 익숙한 곳이었다. 이곳 김씨 형제 상회를 운영하던 김필수는 이태준에게 평생의 인연이 된다. 김필수는 광산 김씨로 황해도 장년군 출신이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의 학생이었는데 후에 한국 최초의 면허 의사 7명 가운데 1명이 된다. 그의 삶은 이태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돌아가는 우리나라 정세나 또 간접적으로 또 이 의학 또 특히 구한국 군대 해산 때 이런 의술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1907년 10월 1일 날
세브란스 병원의학교의 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1904년 미국 북장로회가 기업가 루이스 세브란스의 지원을 받아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게 의학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태준은 1911년 6월 2일 4년 만에 제2회로 졸업했다. 6명 가운데 하나였다. 3년 전 졸업하고 교수가 된 김필순과 함께 사진을 남겼다. 동은 의학박물관에는 당시의 의학서적과 검진 기구들이 전시돼 있다. 이태준이 받았을 의학교육을 그려볼 수 있는 곳이다. 서양인 교수와 선교사들에게서 서구 지식과 사상을 접하면서 세브란스 학생들은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태준은 재학 시절 자신의 운명을 바꾼 또 다른 인사를 만나게 된다. 도산 안창호였다. 김필순을 통해서였다. 김필순은 여러 애국지사들과 교류하고 있었는데 도산 안창호와는 동갑내기로서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다. 안창호가 미국에서 한성에 올 때면 김필순의 집에서 머물 정도로 각별했다. 도산이 1907년 6월 3일 김씨 형제 상회의 전표를 편지지 삼아 미국의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세브란스 병원 내에는 김필순의 사택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여동생, 또 여조카가 그 사택에 같이 살면서 세브란스 병원의 급식을 담당했으니까 당연히 사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택에 이제 도산안창호가 이제 머물면서 서로 뭐 장래 얘기도 하고. 1909년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조선 침략의 주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의거를 벌였다. 도산 안창호는 1909년 10월 김구를 비롯한 서북 인사들과 함께 하얼빈 의거의 배후범으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됐다. 그는 1910년 2월 20일경에 석방됐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입원해야 했다. 도산은 김필순이 교수로 있던 세브란스에서 요양하다 거기서 이태준을 만나게 됐다. 아직 나라를 뺏긴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되돌리기에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평소에 많은 가르침을 줬고 같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이태준 학생이 있으니까 이태준 학생을 도산 안창호에 소개하게 됩니다. 이태준은 안창호의 권유로 비밀 청년단체인 청년하구회에 가담했다. 청년하구회에 입회하라고 열심히 건면하시며 회비 1원을 주시면서 최남선 씨에게 저의 입회를 지시하시던 일을 생각하면 어제의 일과 같아 또렷이 기억납니다. 1909년 안창호의 발의로 조직된 청년하구회는 청년들을 조직하고 훈련시켰다. 순수 수양단체로 시작했지만 차츰 항일 비밀결사인 신민회와 연결됐다. 신민회는 1907년에 결성된 이래 줄곧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다. 공화주의적 정치 이념을 취하고 있던 청년하구회의 성격은 의학교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서구적 사상을 접하게 된 이태준과 잘 맞았다. 청년하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태준은 점차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된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지로 대한제국은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다. 의병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일제 탄압도 강화됐다. 망국의 현실 앞에서 많은 조선 청년들이 절망했다. 이태준의 고민도 깊어갔다. 1911년 6월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하고 수련의로 근무하다 그해 추석 무렵에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신의 혁명 소식에 감격해 망명을 생각한다. 이태준이 망명을 단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10년 11월 일본 총독 테라우치 암살 음모 사건 관련자 체포로 시작된 105인 검거 사건이었다.
여기에 이름으로 오르내린 사람이 김필순입니다. 근데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 형사 한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조만간 그 한국인 지식인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있을 텐데 당신도 거기에 이름이 껴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필수는 망명을 결심한다. 김필수는 12월 31일 신의주 세브란스 분원에 급한 왕진을 간다는 쪽지를 남긴 채 탈출에 나섰다. 김필수 선생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치치하얼에 북제진료소라는 진료소를 세우고 한 30만 평,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연세대학 땅 정도를 구입을 해서 한국인들, 그쪽으로 쫓겨나온 한국인들의 주거촌을 만들고 이게 한국인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김필순의 망명에는 교사이던 셋째 여동생 김순애가 동행했다. 당시 김순애는 학생들에게 애국 사상을 고취시키다 일본 헌병대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김순애는 후일 독립운동가 김규식과 결혼하게 된다. 김규식 선생은 정신여학교를 나온 조은수랑 결혼하기 전에 김순애, 즉 김필순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죠. 여동생과 혼담이 있었답니다. 김필순을 배웅하고 난 이튿날 이태준도 망명길에 올랐다. 병원 내에 김필순과 함께 망명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까닭이었다. 압록강 근처 서간도에 머문 김필순과 달리 이태준은 바로 난징으로 향했다. 김필순과 이태준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하자 젊은 애국지사들은 이듬해 일어난 중국의 신해혁명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동참하고 싶어 했다. 신해혁명은 중국의 첫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서태후의 실정으로 내후외환에 시달리던 만주족의 청나라를 한족들이 무너뜨린 후 군주제를 없애고 중화민국으로 국호를 바꿔 대변혁을 시도하고 있었다. 1910년에 나라를 잃었을 때 한국의 젊은 지성들이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모델, 이론, 방법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의병 출신들은 만주로 갈 때 이런 신지식인들은 혁명의 현장에 발을 디디게 되고, 따라서 그 길로 간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는 남경대학이 되는 그 금능대학을 다니고 또 순원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뒤에는 북벌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간 거죠. 네. 김규식이나 여운형 역시 신해혁명 소식에 고무돼 중국으로 망명했다. 특히 신해혁명의 영도자로 알려진 순원은 한국 청년들의 동경 대상이 됐다.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의 의병운동 참가자들은 주로 국경지대인 만주나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망명했으나 신해혁명 이후에는 상하이, 난징, 광저우 등 중국 남부로 망명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유구한 역사를 안고 있던 난징은 신해혁명 후 중화민국의 수도로서 더욱 번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태준은 이곳에서 중국 혁명정당 사람들과 교류하고 한인 유학생들과 모임을 가지곤 했다. 이태준도 전공을 살려 신해혁명에 참여하려 한 것이다. 부상한 이제 중국 혁명군 쪽에 이제 그 의료 그런 지원을 하고 이제 일종의 혁명 과정에서 기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독립운동을 할 때 이제 중국 쪽에 혁명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이제 그의 바램과는 달리 이태준은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민족인데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중원 대륙의 혁명군이 이룩한 굉장한 일을 살피고
우리의 정형을 생각하오니 슬프고도 처량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권과 자유를 어떻게 회복할지 막막합니다. 난징에서도 이태준의 고민이 깊었음이 행간에서 묻어난다. 이태준은 1912년 난징 기독의원에 취직했다. 기독의원은 1892년에 지은 벽돌식 건물이었다. 캐나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병원이어서 기독교 신자이자 세브란스 출신인 이태준에게는 친숙한 분위기였을 것이다. 지금 그 자리에는 난징의대 부속병원인 꿀러우 의원이 들어서 있다. 초창기 졸업생은 졸업할 때 모두가 기독교 신자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였고 일부는 종교가 없는 상태에서 세브란스에 입학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모두가 결국은 기독교 신자가 됐고, 그런데 거기 보면 선교부에서 운영하던 병원들이, 선교병원들이 세브란스 병원처럼 몇 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이태준은 늘 김필순을 생각했다. 그의 소문을 쫓아 먼 서간도까지 찾아 나서기도 했다. 신흥학교, 신흥학우보의 그 소식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태준 선생이 이제 그 기부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 이제 일기 비슷한 거기에 이제 그 닥터리 의사 이태준 선생이 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방문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1914년 무렵 이태준은 난징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과 만남을 갖다 김규식과 만나게 된다. 김규식은 김필순과 안창호에 이어 이태준의 운명을 바꾼 세 번째 인물이 된다. 몽골의 군관 학교를 세우려 했던 김규식은 이태준에게 몽골 동행을 제안했고 이태준은 바로 수락했다. 이듬해 봄, 이태준은 김규식과 함께 몽골로 갔다. 독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열망이 그를 황량한 초원의 나라 몽골로 이끌었다. 당시 몽골 역시 어수선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왕조가 붕괴되자 그해 12월 1일 몽골은 즉시 독립을 선언했다. 중화민국은 몽골 독립을 인정 안 해줬어요. 이 과정에서도 1915년에 객돼서 몽골, 중국, 러시아의 3국의 그 회의가 되는데 이 회의에서 몽골을 독립국가로 인정 안 해주고 다만 그 먹ҭ칸을 인정해주면서 그런데도 중국의 한 일부다. 당시 몽골은 칭기스칸의 후손들을 비롯해 여러 호족들이 분할 통치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승려 출신인 자부잔담바가 복드칸으로 추대됐다. 복드칸은 1911년부터 1924년까지 여름궁전과 겨울궁전으로 이루어진 자부잔담바 왕궁에서 지내며 몽골의 종교 및 세속 지도자로 군림했다. 복드칸은 독립운동을 지휘하며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가 몽골의 기상을 표방해 만든 소연보 문양은 성산 복드산의 상징으로 몽골의 국기 휘장으로 남아있다. 몽골은 1921년 수흐바타르에 의해 독립을 이룬 후 1924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되고 후에 소비에트 연방에 복속된다. 이태준은 몽골의 이런 격변의 시기에 울란바토르에 도착했다. 울란바토르 북동쪽 37km에 위치한 테를지는 수려한 자연경관의 게르들이 모여있는 들판이다. 199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관광지로 변모했다. 이곳 토박이로서 유목생활을 하는 강돌가 씨는 테를지가 관광지로 변모함에 따라 말 100마리가 있는 승마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 이런 허이르면 히스테 이래도 яг ингэж одоо ийм айхтар аялжуулсан
баатууд нэгдэггүй энэ юуны одоо байгаль нь ер нь ямар байсан бэ гэнэ одоо байгаль орчин 아이고 사양. 김규식과 이태준은 이곳에 무관학교를 설립할 생각이었다. 만주에 있던 독립군 양성 군관학교들이 일제 탄압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다. 만주나 이런 지역과는 달리 이제 좀 일본의 간섭이 좀 덜할 거라고 하는 그 깊숙한 아시아 내륙의 몽골에다가 이제 군관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김규식과 이태준은 일본의 힘이 미치지 않는 이곳에서 몇 달을 머무르며 독립군을 양성할 무관학교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지기가 강하다는 명상수련처 아리아발 사원에서 보이는 테를지의 화강암 바위산은 유격 훈련을 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김규식과 이태준 일행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유동현 선생 기록을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 군관학교를 통해서 장성들을 장교들 양성한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사들을 국내외에 특히 이제 국내에는 이제 청년들을 국내로 와서 의학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이제 많으면 그 의사들이 이제 일종의 독립전쟁에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테를지 강은 풍광이 수려해 단번에 보는 이의 마음을 빼앗는다. 초록 물빛 강을 우마차와 버스, 트럭, 말들이 건너는 풍경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옛 풍경을 떠올린다. 이태준도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저 광경을 보며 고향 함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 싱그러운 풍경에서 고단한 마음을 위로받지 않았을까. 김규식과 이태준의 계획은 한국의 지하 조직에서 약속한 자금을 받아 무관학교를 설립하려던 것이었으나 예산 조달이 힘들게 되면서 포기해야 했다. 결국 1914년 가을 김규식은 서양인 상사들에게 피역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이태준은 울란바토르의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개업하기에 이른다.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또 몽골 쪽에 이제 그 세력가들 지방의 그 관할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있던 인맥을 확보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단순한 어떤 그 병원이 아니라 다 그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무관학교 설립은 무산됐으나 이태준은 계속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병원 짓고 몽골 사람 치료해주고 그래서 돈도 벌고 또 모스크바를 왔다 갔다 하는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독립군들이 또 자고 가는 쉬는 곳이기도 하고 또 누가 돈이 없으면 또 보태주기도 하고 바로 이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독립운동이니까. 그가 동의의국을 연 곳은 어디였을까? 울란바토르 도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10년대 도시지도에는 윗부분에 간단사원, 그 아래에 왕궁이 자리 잡고 있고 왕궁 오른쪽, 도시의 동남부에 외국인 병원 구역이 위치해 있다. 동의의국도 처음에는 이곳에 있었을 개연성이 높지만 어이가 된 후에는 간단사원 옆으로 옮겨온 듯 보인다. 신의 хийдийн орон дээр бол тухайн ламдрын сууц болон тэгээд эмчилгээ отч марамнэрийн өргөөгөр байсан гэж бол ярьдаг юм аа. Тэгээд Итэжүн эмчийн эмнэлэгч гэсэн одоо энэ хавьд байсан бахаа гэсэн тийм яриануудыг бол зарим судлаачид ярьдаг юм аа. 울란바토르의 유서 깊은 간단사원은 티베더로 완전한 기쁨을 얻는 위대한 장소라는 의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몽골인들의 절대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 성소이다. 1809년에 창건되어 1834년 현재의 달카 언덕으로 이전해 오늘에 이른다. 이태준 거주 당시 몽골인들은 심신의 치료를 모두 미신과 종교의식에 맡기곤 했다. 몽골인들의 신받듦은 지금도 남아 전해진다. нөгөө 80 тохоо өндөр 26 метрийн өндрийн урттай мэгжиж янраас хамдаа ирж зэлбраад явчихна.
Тэгээд хүмүүс бидэн бодоод жанраастай түүх анд ийдтэй яах гэж ширдэг эргэл мөргөл хийдэг байвал сэтгэлийн амар амгалан хайж те. Тэгээд одоо 몸이 아플 때는 사원의 승려에게 연부를 청하는 예약을 넣으면 승려들이 맞춤한 연부를 찾아 읽어주는 게 치료 행위의 전부이다. 마음의 병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이나 전염병, 염증 치료에는 효과가 있을 리 없다. 간단사원 주위에는 독경으로 병을 치료하는 소규모 개인 절집들도 즐비해서 이들의 샤머니즘이 뿌리 깊음을 알게 한다. 그런 사회 풍습이 만연한 가운데서 이태주는 위생관념과 약체조를 앞세워 근대 의술을 펴며 몽골인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었다. 이태준 선생님은 아주 좋은 병원을 몽골에 울란바토르에 세우고 치료를 잘 해주니까 이게 복탄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복탄의 제일 큰 병은 눈병. 그래서 그 눈병을 우리 이태준 선생님이 치료해 줬어요. 당시 울란바토르에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여러 외국 병원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들을 제치고 이태준이 어이가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변방입니다. 그 수준이란 거는 그리 높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태준은 어떻습니까? 이 대한제국에서 서양인 의사, 대표적으로 에이비슨으로부터 아주 제대로 된 의술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디 중국의 저 변방에 있는 의사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이. 이태준에 대해 남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7인 3부 박사. 몽골인인 그가 누구보다 많이 이태준에 대해 알게 된 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다. 의사 4년 차이던 1999년 박봉에 절망한 그는 서울에 가서 불법 체류하며 공장에 취직했다. 어느 날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의 사연을 알게 된 병원 측에서 350만 원의 입원비를 면제해 주었다. 누군가는 매일 찾아와 기도를 올려주고 인근 교회에서는 70만 원의 성금을 모아주기도 했다. 그 계기로 한국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던 그는 2010년 이태준 기념관에서 한국인 의사 이태준을 접하자 바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야호 тухайд ч одоо манайд эмнэлгийн тусламж үйлчлэгээ яваад их сул хөгжсөн байсан. Ялангуяа 0-1 насны хүүхдээ одоо баримталтыг эндэгдэл, эхийн эндэгдэл. За тэгээд энэ өрөвсөл төвчнөөс болсон нас баралт. За хижиг томоо олныг хамарсан халдвар төвчнөр өвдөх явдал их түгээмэл байсан. 이태준은 한국과 몽골의 사랑의 가교를 놓고 있다. 1910년대에도 그랬다. 몽골인들은 선진 의술을 제공하는 이태준을 열애불이라 불렀다. 복득하는 더욱 각별히 그를 대했다. хамгийн шилдэг усуудад нь богдхан өөрөө уулдсан байдаг. Тэгээ богдхан ч өөрөө тийм их тухайн үеийнхээ одоо Монголын төр шашны тэргүүн гэдэг утгаараа хамгийн лидер улсуудыг мундаг улсуудыг бүхэл талын мэргэжлийн улсуудыг өөрийнхөө хажууд авчирч хүрээлүүлсэн байдаг. 몽골 국왕 복득한은 1919년 이태준에게 고마움을 담아 훈장을 수여했다. 귀중한 금강석이란 뜻의 에리데니인 오치르 훈장이었다. 1913년부터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이 훈장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이었다. 이 훈장 수여 소식은 상해를 방문했던 이태준에 의해 임시정부에 전해져 임정이 발행하던 독립신문에도 게재됐다. 1919년 11월 11일자에 이태준을 자랑스럽게 여겨 이렇게 썼다. 이태준은 5년 전부터 울란바토르에 체류하며 사람들을 구제한 공훈이 있어 몽고 복득한의 1등 훈장을 받았고 몽고 인민에게 신인이나
열의 불에 대우를 받았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이태주는 후일을 기약하며 의료 활동에 전념했다. 그의 성과는 더욱 높아져 갔다. 이태주는 당시 몽골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사령관 3명 중 하나인 까오시린의 주치의로도 활약했다. 까오시린은 훗날 북양정부의 중장과 육군부 차관을 역임한다. 까오의 부인도 이태준의 치료를 받고 고마워했다. 부인의 치료해주고 이제 그 선물로 이제 말을 아주 좋은 말을 선물 받아가지고 내가 요즘엔 제가 같은 그 말을 타는 재미로 요즘에 소일하고 있다고 그런 걸 이제 김규식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918년 5월경 김규식이 독일 회사의 지점을 개설하려 울란바토르로 오게 되는데 이태주는 함께 온 그의 사촌 여동생 김은식과 재혼하게 된다. 근대적 의술을 베풀면서 몽골 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은 이태주는 각지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한 비밀 항일 활동에서 큰 공적을 남겼다. 베이징 서북쪽 장자커우에 십전 의원을 개업한 세브란스 졸업생 김현국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장자커우와 울란바토르 사이를 오가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식과 교통을 비롯한 편의를 제공했다. 그해 이태주는 제1차 세계대전을 종료하기 위한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정부 외무총장 김규식에게 $2,000의 경비를 지원했다. 하만 항일 독립운동사를 쓰신 이규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쓴 책을 우연히 제가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 쌀 한 가마니가 그 1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쌀 한 가마니를 보면은 한 20만 원쯤 갈 겁니다. 그때 1달러 가치하고 지금 1달러 가치는 제가 이제 여러 그 매체에 들어가서 보면은 15배 내지 20배로 나와 있습니다. 15배 내지 20배로. 그러면 중간 지점인 17.5배로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임시정부가 발행하던 신문 독립은 1919년 9월 23일자에 가마의연 이대함 은 10원이라고 보도하며 이태준이 은 10원을 성금으로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태준이 항일단체나 상해 임시정부에 기부한 후원금은 가뭄의 단비처럼 요긴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몽골의 귀족들, 남아 그 불교 승들이죠. 또는 황실, 몽골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벌들, 그 장교들 이런 소위 말하면 좀 여력이 있는 권력이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있는 분들이 이제 이태준 선생의 어떤 그 의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렇게 뭘까 그 보상으로 이제 준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금의 어떤 그 출처가 아니겠는가. 1918년 이동휘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했다. 이태준은 한인사회당의 연락 담당 비밀당원으로 참여했다. 1919년 11월에 이제 이동휘 선생이 이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취임을 해요. 근데 그 무렵에 이태준 선생이 상해로 와요. 당시에 임시정부가 이제 독립전쟁을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동휘 선생이 이끌고 있던 한인사회당이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태준 선생님도 그걸 흔쾌히 그걸 이제 수용을 한 거죠. 1920년 이태준은 소비에트 정부로 가는 임시정부 특사이자 한인사회당 간부인 한형권에게 여비 100원을 지원했다. 이태준의 도움을 받아 모스크바에 간 한형권은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200만 루블의 자금 지원을 약속받는다. 한인사회당이 이제 중에 러시아의 이제 그 혁명정부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외교를 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그 자금이거든요. 1920년 여름 모스크바의 레닌 정부는 1차로 40만 루블의 금괴를 한인사회당 코민테른 파견 대표 박진순과 상해 임정특사 한영권에게 지급했다.
박진순과 한영권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해 밤낮으로 금괴 상자 위에서 교대로 자면서 울란우데까지 금괴를 무사히 운송했다. 울란바토르에서 베이징까지의 험난한 운송길을 이태준과 조웅순 등 한인사회당의 비밀 연락원들이 책임졌다. 김립과 이태준이 각각 8만 루블과 4만 루블의 금괴를 차례로 베이징으로 운송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1차분 8만 루블은 김립이 이태준의 도움을 받아 울란바토르에서 장작 후 베이징을 거쳐 1920년 초겨울 상하이로 성공적으로 운반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사람도 돈도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한 1년 좀 더 지나가게 되면 그게 잦아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금줄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일본이 그 라인을 다 잘라요. 이태준은 자금 운송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의열단에 가입했다. 자금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의열단은 유능한 폭탄 제조자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이태준은 금괴 운반을 함께 하던 자신의 운전기사 마자르를 의열단에 연계했다. 헝가리인으로서 전직 군인이었던 마자르는 우수한 폭탄 제조 기술자였다. 마자르 덕에 의열단은 보다 효과적인 항일 투쟁을 펴게 된다. 이 무렵 이태준에게 불운한 운명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1917년 2월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볼셰비키파의 적군에 밀려 극동으로 내몰린 백군의 운게른 슈테른베르크 군대가 1921년 2월 울란바토르를 점령한 것이다. 러시아 왕정을 복구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운게르는 철저한 반볼셰비키였다. 운게르는 동아시아를 자신의 기치 아래 하나로 묶어 자신의 통솔하에 두려 했다. 스스로를 징기스칸의 핏줄이라고 밝힌 코자크 출신 운게르는 러시아가 볼셰비키들 탓에 오염됐다고 여겨 몽골 중심의 제국을 건설하려 했다. 그 작업을 위해 1921년 2월 3일 몽골의 중국 군벌을 분쇄하고 대대적인 약탈과 사륙을 자행했다. 운게른 부대는 볼셰비키 동조자들을 현장에서 처형했다. 어떠한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태준은 코민테른 자금의 운송이 친볼셰비키적이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사형 집행조에게 교살됐다. 운게른 스테르의 이쪽 반영 백이파 반혁명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태준 선생의 그런 거, 이태준 선생의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그런 게 되죠. 거기에 이제 또 운게른 부대에는 이제 일본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운게른의 아시아 기마사단에는 일본군 출신들도 합류해 있었다. 이들이 이태준에 관한 정보를 밀고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왕정 복원을 꾀했던 운게른이 군주 국가면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이 가장 컸던 일본과 손을 잡은 데 따른 것이었다. 러시아 전체에 동쪽이든 서쪽이든 간에 간섭군이 달라든 게 14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제일 동쪽에 블라디보스톡 쪽에 영국군이나 뭐 미국군이 다 이렇게 한 1,000명 정도씩 상륙하는데 일본군은 7만 3천 명입니다. 그러면은 100개 러시아는 누구 편인가요? 당연히 일본 편이죠. 이태준은 탈출할 수 있었으나 상하이로 보내야 할 4만 루블 금괴의 운송 책임 때문에 남아있다가 어린 딸과 함께 참변을 당했다. 이태준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온몸으로 조국 독립의 꿈을 펼쳤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38살을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1921년 7월 몽골이 운게른 부대를 몰아내고 정식 독립을 하자 김규식과 여운형 등 애국지사들이 이태준의 묘소를 찾아 헌화하며 글을 기렸다. 이태준 기념공원은 2001년에 건립됐다. 몽골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연세대 의대 동창회가 건립 비용을 댔다. 1999년도에 연세친선병원이 몽골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연세친선병원 원장님이신 전희철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2대 한인회 회장을 하시면서 우리 한인들하고 일부 그때 몇 분들하고 해서 이걸 만들으셨거든요.
2025년 9월에는 신축 기념관이 완공된다. 이태준은 외국에 기념관이 있는 유일한 애국지사일 것이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몽골에 있는 몽골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진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몽골 거주 한인사회는 2019년 한인회를 주축으로 이태준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해 대암장학회를 발족했다. 몽골에 있는 우리 한인 자제와 다문화 자제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도와서 미래의 여군으로 좀 키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자. 이태준 선생님이 의사시기 때문에 몽골 저희들이 의과대생들이 지금 4년째 작년까지 한 12명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몽골 학계에서는 이태준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태준에 대한 홍보와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고 그거 제일 큰 아쉬움이고 한 10년에 한 번 이런 행사에서 이렇게 기념하는 것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연구 활동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연구 컨퍼런스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이태준의 뜻이 100년 후인 지금도 몽골 땅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은 보기에 흐뭇하다. 돌이켜보면 이태준의 생애는 경술국지, 신의 혁명, 몽골 독립운동, 러시아 혁명 등 동아시아 국제 정치 지형과 긴밀히 연결됐다. 의사로서 안주하기를 포기하면서부터 예고된 삶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독립운동에 있어서 국제 지형의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념 갖고 오늘날의 남북 이념 갖고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태준을 통해 우리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선조들의 고난에 찬 노력이 동아시아 깊숙한 내륙지방 몽골까지 미쳤으며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운 조건에서 추진됐음을 알게 된다. 이태준은 선조들의 독립운동이 일본에 대한 항일운동의 차원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보편적 인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조국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의 위상을 드높이려 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태준 선생의 공적을 평가해 1990년 건국군장 애족장을 주서해 글을 기렸다. 비록 조국 광복의 순간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개인적 안락을 내던지면서까지 추구했던 그의 나라 사랑 정신은 100년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